안녕하세요. 아는금융 최혜원입니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있으면 2024년입니다. 자,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2024년도에 바뀌는 것들에 대한 금융생활에서 바뀌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몇몇 주제를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연금입니다. 자, 연금에 대해서 바뀌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쭉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금 중에 첫 번째로 바뀌는 내용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에서의 변경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약 3.8% 정도 인상이 될 겁니다. 자, 기초연금 수령액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꾸준히 인상이 됩니다. 지난 10월 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현재 살펴봤을 때에는 3.8%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이게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2023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약 32만 3,180원 정도인데, 내년도 예상되는 거는 33만 5,460원 가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뉴스에서는 내년도부터 4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늘어간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점진적으로 기초연금을 한 40만 원 정도 1인당 지급하는 것으로 헤어가겠다라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따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기초연금을 선정 기준액도 상향 예정입니다. 자, 선정 기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초연금을 받을 가구에 대한, 받을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기준, 소득 기준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자, 매년 1월 초에 보건복지부가 이 기준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2023년에서는 부부 기준으로 따졌을 때 323만 2천원 정도에 대한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인 가구로 한다고 하면 약 202만원 정도였는데, 이게 22년도에서 23년 넘어오는 사이에 약 12%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올려줬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23년에서 24년 넘어갈 때 약 10%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부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55만원 가량의 소득이라고 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한 요건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 산정하는 거에는 단순 소득만 하는 게 아니라 재산평가액 등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이제 복지로라고 하는 복지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서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1월 달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개편안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당연히 수령액이 일단 인상이 되겠죠. 우리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확정돼야지 개선되겠지만, 현재까지로 봤을 땐 약 3.8% 정도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에 내가 수령하는 금액이 한 3.8% 정도 인상이 될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확 부과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놓으실 필요도 있긴 하겠죠. 자, 두 번째로 부양가족연금이랑 유족연금 관련된 장애 기준이 확대됩니다. 자, 이거는 이미 됐습니다. 24년도가 되면서 되는 건 아니고 23년도에 이미 진행이 됐는데, 부양가족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유족연금이나 부양가족연금을 따졌을 때는 나이로 기준했을 때 만 18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자녀는 만 24세 이하, 만 60세 이상, 이걸로 조건이 있는데, 이 외에 연령에 대한 조건이 기본입니다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장애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이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장애 등급 1급과 2급만 해당이 되었는데 23년 9월달 이후에는 심각한 장애라고 하니까 장애인 복지법상의 3등급에 대한 장애 판정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연령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수령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개편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체감해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있죠. 퇴직연금 관련된 디폴트 옵션이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사실 23년 1월부터 도입하는 테스트들이 쭉 이뤄졌고 7월부터 모든 퇴직연금 제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 DC형에 가입해 있는 직장 가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IRP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도 혹시 현금을 넣어놓으면 중간중간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 주세요 막 알림이 계속 날라왔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저 제도라고 하는 것에서 디폴트 옵션을 굳이 꼭 선정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현금 자산으로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운영에 대한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라고 강요하는데, 내가 좀 잘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괜한 알림이 와서 좀 짜증이 나겠죠.
실제로 디폴트 옵션의 목적은 퇴직연금 제도 자체의 운영 수익률이 너무 낮은 걸 개선해서 좀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어서 좀 공격적인 투자 자산들의 선택지를 넓혀가려고 하는 거였는데, 시행 의도랑 좀 다르게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90%가 초저위험, 그냥 원리금 보장형을 다 선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퇴직연금 제도의 낮은 운영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운영 성과 자체가, 투자 자체가 부족하다는 면을 전혀 개편해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디폴트 옵션을 그냥 시행하시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연금이라고 하는 건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을 잘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 계좌 간의 현물 이전이 시행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시행이 예정인 상태라 확정은 아닙니다만 아마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자, 현재는 퇴직연금 계좌를 동일 회사 간에 이전할 경우에는 현물 이전이라는 게 가능했습니다. 현물 이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퇴직연금 계좌 하나에 뭐 펀드, 뭐 ETF를 하나 사고 있다. 그러면 이 ETF를 다른 계좌로 넘어가려면 팔고 넘어가야 됩니다. 팔고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다시 계좌로 넘어가서 거기 현금으로 받아서 사셔야 되는데, 그냥 현물 이전은 그 상품 그대로 이전을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현물 이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현재는 이게 동일한 금융사 안에서는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 DC형 퇴직연금으로 회사에 가입을 하고 있다가 내가 퇴사를 해요. 퇴사하면서 IRP 계좌를 한국투자증권 IRP, 똑같은 회사죠. 그러면 DC형에 있었던 운영자산이 그대로 그냥 IRP 계좌로 넘어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메리트냐? 예를 들어서 투자자산의 수익률이 확 떨어졌어요. 이전되는 시점에. 그럼 그때 팔아야 되면은 굉장한 손실을 그냥 확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현물 이전이 가능하면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타 금융기관 간에도 운용자산을 매수 없이 그냥 현물로 이전 절차 가능하도록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뭐 증권사들끼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 ETF를 매매하거나 이런 경우는 은행은 직접 ETF를 매매할 수가 없으니까 신탁화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이 실질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운영이나 IRP 계좌의 수수료 등을 고려하셔서 수수료 싼 계좌로 넘어가는 것들을 할 때에도 좀 이전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개인연금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개편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한도 증가. 이건 뭐 다들 체감하셔서 이번에 연말정산 하실 때에도 적용을 하셨겠지만, 23년부터 이제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었죠.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700만 원이라고 하는 연간 한도가 있었는데 그게 늘어났습니다. 900만 원으로. 그리고 연금계좌 연 납입 한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건 변동된 게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이라는 한도로 여전히 유지돼서 납입 한도는 잡혀 있다라는 거고요. 바뀐 거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한도가 증가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 몇 차례에서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운영 수익을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3.3%에서 5.5% 정도라고 하는 이 금액, 연금소득세가 연령에 따라서 부과되시게 되는데, 기존에는 연 1,200만 원까지로 한 적용 한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받으신 연금들도 다 저 한도로 적용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세제 개편안에 이미 합의를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이게 특별한 뭐 이슈가 없는 한 당연히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항상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도 항상 정치에서는 이제 부딪힘이 있으니까 이게 통과되는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예년에 대한 요건으로 봤을 때에는 막판에 가서는 결국은 다 합의했던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지금 1,500만 원이 되는 게 그냥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연금과 관련된 것에서도 변경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주택연금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긴 한데, 주택 가격이랑 총 대출 한도라는 게 증가했어요. 주택연금을 모든 주택이 다 가입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청 대상의 공시 가격에 대한 한도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존에는 9억 원이었다가 이게 12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3년 10월부터. 그래서 12억으로 늘어가면서 공시가격 12억 기준이기 때문에 시가상으로 따지면 한 17억 정도 되는 아파트도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큰 비싼 집을 가입하면 그 17억을 전부 다 주택연금 대출로 전환해서 내가 수령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17억이라고 하는
아파트를 가입하더라도 최대로 주택연금을 대출하실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6억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5억 원이었고요. 이걸 6억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을 때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좀 상향이 됐죠. 그래서 지난 23년 10월 이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더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연금 수령하시는 양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우대형 간평료가 면제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우대형 주택이라고 하는 건 2억 원 이하 주택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특별한 요건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그러니까 주택가격 판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 한 뭐 4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감정평가까지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명명하지 않을 때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우대형 가입의 경우에는 면제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0월 이후에 주택연금에 수령하실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증가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그럼 나 다시 가입할래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가입하려면 기존 걸 해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해지하실 때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택연금 가입할 때 초기 보증료라고 한 1.5% 정도에 대한 비용을 내야 돼요. 비용을. 근데 이게 실제로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집값에서 이미 깎인 걸로 평가가 돼 있었겠죠. 예전에는 1.5%를 안 돌려줬습니다. 내가 조기 해지를 하더라도. 근데 가입하고 지금 3년 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기간에 따라서 일부 반환하시는 걸로 적용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 바뀐 한도 등을 고려해서 새로 가입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의 주택 가격이 높아져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진행돼서 변경된 23년에서 24년 오는 사이에 이제 바뀌어 있는 내용들, 24년 이제 시행이 거의 확정된 내용들에 대한 걸 했고요. 기타 내용들은 24년도에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뉴스들만 막 나왔습니다만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게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폐지될 거라는 뉴스가 막 유튜브에서도 돌았습니다. 이게 미정입니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감액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노령연금 수령하시는, 그러니까 은퇴해서 내가 노령연금 수령할 나이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때도 사업을 하거나 혹은 다른 근로를 통해서 월급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면 연금액을 절반으로 깎거나 그거를 5년 동안 감액해서 받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이제 폐지돼서 그냥 받는 거 다 받으세요. 소득을 하시던 말던 100% 다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폐지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하겠다는 난이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일부 어떤 유력 정치인이 이걸 공약처럼 내세웠습니다만 실행되지는 현재 않았어요. 이것도 실행할 예정도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뭐 총선 지나고 이럴 때까지도 내용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확정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뭐 15%까지 올릴 거다라는 인상,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게 뭐냐면, 국민연금 개편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어서 다양한 조정책들이 현재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사항들로 나와 있지만,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거 뭐 지금 정권이라던가 24년, 25년 넘어갈수록 인구도 감소하고 사회 구조에 따라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지만, 당장 어떤 게 시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예상하기에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 본 것은 연금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발표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고요. 24년에 바뀌는 우리 금융생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세금이라든가 투자 관련된 내용도 다른 게 있으면 차차 정리해서 연말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